미국은 원래 제독의 나라입니다.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이라는 게 전 세계 최강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군함 하나 건조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단언컨대 미국이 이 조선업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군함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파트너는 유일무이한 게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이 현장 엔지니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직접 목격하면요, 근성, 전문성, 이걸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몇 나라 안 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종 인사드리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입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부터 질문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선방했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선방이라는 단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많이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국 축구가 브라질과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린 알죠, 0대5로 질 것이다. 하지만 혹시 0대2로 졌다, 그러면 이거를 대패했다고 해야 될까요?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정말 의외로 브라질을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략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바로 0대2 정도의 석패, 이 정도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핸디캡 매치 속에서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관료들이 과연 미국 공무원들에게 무슨 교섭 카드로, 어떤 것들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연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체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럼 교수님, 이번에 우리가 좀 불리하게 협상을 이제 체결했던 이 내용이 0대2로 진 건지 0대5로 진 건지는 너무 교수님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쉽게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고 1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라는 것은 미국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원래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관세율이 부여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가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그 2.5% 관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15%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관세가 부과된 겁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4에서 5% 관세율이 부과됐었는데, 그러면 여기다 15% 관세 부과한 거니까 19%에서 20% 가까운 관세를 부과받은 겁니다. 따라서 관세율 15%라는 건 기존 관세율의 15%가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걸 조건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15%의 관세율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투자 금액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는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3,500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이 투자 금액 비교할 때 당연히 두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야겠죠.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정확히 2.7배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규모에 비례했었을 때 우리 한국의 투자 금액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500억 달러고 일본이 5,500억 달러니까 우리는 절반보다 좀 더 넘는 수준의 투자 금액을 약속한 거니 이것도 우리가 불리하게 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금액과 일본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사실 우리 쪽에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품목별로요. 그러다 보니 수출 금액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땐 한국이 일본보다 더 돈 잘 버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땐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더더욱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대만과 비교해 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와 이 미국 수출에 있어서 경쟁 품목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대만은 이번 관세 협상에 있어서 20% 관세율을 최종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대만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은 우리보다 큰 금액인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경제 규모는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부 종합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이 이번에 크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더 줄였으면 좋겠죠. 그리고 관세율도 더 낮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없었던 관세가 부여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FTA 왜 체결했느냐? 당연히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180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출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선방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요즘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교수님 혹시 뭐 좌뇌 우뇌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조금 균형감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칩스법, IRA법으로 미국의 투자를 강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새 정부가 아닌 이전에 두 정부가 걸쳐 있었었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칩스법, IRA법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국가, GDP 대비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국가는 한국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정부만 뭔가 더 퍼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핸디캡 매치라는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국이 뭔가를 요청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역대 정권에 전부 비교해 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는 바로 국방비 분담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국방비 얘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관세 협상은 우리가 선방했다,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후반부입니다. 이제 국방비 협상과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이 뭔지 서로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출혈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방이 아니었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맥락이 되겠죠. 따라서 조만간 있을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또 한 번 긴장감 있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양보라고 해야 될까요?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에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여타 국가들과 통상 협상을 체결했던 대표적인 내용들, 문맥들을 보면요. 일단 영순위 목표는 간단합니다.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국제적인 밸류체인 속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밸류체인을 그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미국이 그 물건 적극 사주겠다, 이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중국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거 삼성전자 건가요? 이거 LG전자 건가요? 이거 현대자동차 건가요? 예, 로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뚜껑 열어보세요. 나사 풀어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부품, 소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이거 다 중국 거 사용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국 겁니까? 안 사요.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물건을 밸류체인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걸 우리 미국 정부에게 개런티 해야지만 우리는 관세를 낮춰주겠다,
뭐 이런 문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준전시를 대비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지금 통상 협상을 통해서 간절히 희망하는 여러 문맥들을 보면요, 이거 전쟁에 준하는 상태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꼭 챙겨야 되는 게 크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강 생산의 캐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들어서 거의 20세기 후반 들어서 미국 내 제조 기능이 급격히 열악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철강 생산 캐파는 대한민국의 철강 생산 캐파보다 더 작은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었을 때, 야,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철강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 세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돼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가장 극강의 대치 상황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철강 생산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중후장대 무기는 철강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 철강 생산 캐파를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늘려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과 알루미늄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세 50%야. 이거보다 낮출 생각 없어. 이 얘기는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부여해줘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을 배제하는 적대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최첨단 무기가 중요합니다. 사이버 테러, 그리고 미사일, 우주 항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체제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물건은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물론 미국 기업들이 예전처럼 반도체 제조를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적어도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들이 적어도 몇 개씩은 미국에 있어야지만 전시가 됐었을 때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줬을 때만 반도체 관세를 통상적인 관세만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우리나라는 철강 분야나 알루미늄 분야의 수급의 일정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공장 두 개도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 설비도 중국에 아직 나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중국과의 거리를 둔다는 건 정말 우리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다른 당근책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것과 똑같은 판단을 정부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준전시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배입니다. 조선. 미국은 원래 제독의 나라입니다. 해군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대양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원래 제독들이 대표적으로 지배하는 방위 산업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력이라는 게 전 세계 최강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군함 하나 건조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고, 기존에 있었던 군함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MRO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온전히 자국 내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조선업을 영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3개 남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점점 조선업의 위상이 약해져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상선 만드는 회사도 이제 폐업의 수순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진 나라는 중국과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들의 군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기존 군함을 수리할 때 그걸 중국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제 남은 파트너는 유일무이한 게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린 마스가라는 우리 스스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미국의 해군력과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관세도 좀 깎아주시고 여러 가지 무역에서도 페이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이거는 말이 되는 거고 한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한국에게는 대만보다는 우호적인 그리고 일본과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무역 협상을 체결해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의 그 우수한 역량들, 그걸 다시 미국의 여러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미국 내에 배양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미국이 이 조선업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실제 도크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엔지니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직접 목격하면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들 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굉장히 그 큰 배들 같은 경우는요, 강판 두께만 70cm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본 적이 있냐면요, 아침에 그 아파트로 따졌을 때 한 15층 높이 되는 그 큰 배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3개 설치해 놓고 진짜 줄이 거의 1km 가까이 줄을 서 있으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우리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여름에 일을 했었을 때는요, 그 안의 온도라는 것은 이건 진짜 상상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감내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근성 또는 근면성 그리고 그 전문성, 이걸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전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조선업을 좀 해보겠다고 조선소를 대규모로 지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국민성이라는 표현, 그 국가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안 따라오더라고요.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보면 미국도 예전에 조선업도 있었고 철강업도 있었는데 왜 그거 안 하죠?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런 작업 환경 속에서 그 돈 받고 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커피숍에서 반바지와 면티 입고 노트북 하나 펴서 일하는 그런 IT, 이런 건 그 국민소득에 부합하는 문화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이나 또 메디컬 스쿨, 의대 진학 이런 것들 선호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쪽에 적합한 산업군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미국이 발달한 분야가 또 금융업이잖아요. 바로 그들의 국민소득에 맞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선업, 이걸 알려줘도 현장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결국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따라서 우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우리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제스처는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국부에 해당되는 기술 역량이 미국으로 많이 유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